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조실록 제14부 보법지의 탄생, 부국강병을 꿈꾸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양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제가 이제 다시 본업이 슬슬 가동이 되면서 다행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들이 다 있는 시간에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잡음이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거실에서 한참 이제 올림픽 중계를 관람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하고 제 동생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따금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좀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잡음이 혹시라도 들린다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이래 재기간 내내 추구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막강한 왕권을 구축하겠다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지상 최대 과제가 뭐였냐면은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추구를 했다라는 거죠. 이에 세조는 중앙 조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각종 편찬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앞선 국왕들 또한 중앙 조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편찬 사업을 독려를 했었죠. 이런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한다는 게 중앙 조정이 이만큼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편찬 사업 하려면 자료도 모아야 되고 또 지시도 내려야 되고 하다 보면은 예하 부서들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관청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이제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따금 행했던 불경 편찬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일환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편찬 사업이야말로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 조정의 권위를 보이기에 굉장히 충분한 과업이었다는 겁니다. 세조 역시 이런 편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자꾸 회식을 해가지고 세조 얘기 나올 때마다 술자리 얘기가 나오니까 저 사람은 좀 공부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군 시절에 세조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원래 공부 좀 했던 사람이 맞고, 그래서 인문학에도 꽤나 관심이 많고 소양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세조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려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때까지를 수록한 동국통감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사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죠. 자, 그리고 또 지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동국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었고, 독실한 불교 신자답게 간경 도감을 설치해서 각종 불교 서적들을 대량으로 인쇄하기도 했어요. 이때 편찬한 불경의 언해본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면서 특히 한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을 세조도 나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세조 때 편찬 지시 명령 내렸던 게 이게 원체 편찬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막상 반포된 것은 성종 때 반포된 경우가 많아요. 경국대전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거의 경국대전도 원래는 세조가 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선포를 성종 때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종이 할아버지의 과실을 자기가 따먹은 셈이 됐었죠. 세조는 이러한 편찬 사업 말고도 좀 더 물리적으로 지방과 일반 백성들을 통제할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물리적인 수단이 뭐였냐라고 하면요. 태종 때 시행된 바 있었던 바로 호패법. 이것도 이제 한국사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호패법이 태종 때 시행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은 되지만 시험에서도, 근데 막상 이게 중간에 사라졌다가 세조 때 부활했다 이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아니 그 뒤로도 사라졌다 부활했다를 좀 반복하거든요.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내자니 이건 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제일 처음 시행했던 태종 때 호패법을 시험 문제로 내는 건데, 사실 이 태종 때 시행했던 호패법은 일단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세조 때 가서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졌다 다시 또 부활하고 그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 호패법하고 비유되는 것이 주민등록증 제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처음에 정부가 수립됐을 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죠. 그 전에 원래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이라는 제도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질 때
당연히 이제 국민적인 반발이나 그런 게 있을 법도 한데 아무래도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좀 엄했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간첩 식별을 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그런 나름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그 주민등록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제도예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국가가 국민을 갖다 장악하고 지배를 한다. 이거는 원래는 좀 이제 드문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이때 만들어졌던 것이 오늘날까지 정권이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이거를 없앨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국가 입장에서 너무 편하거든요, 이게. 이것처럼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하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게 뭐 불편한지 어쩐지 인권 침해인지 어쩐지 뭐 그런 생각을 좀 잘 안 한 것도 있죠. 자, 근데 호패법은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난리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사람들이 막 이거 안 하려고 엄청 버텨요. 그러다가 강제로 호패를 채웠는데 결국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되고 다시 또 이제 한번 시즌이 오면은 야 호패 다시 채워.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죠.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이 줄다리기 싸움이 조선시대 내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도 기존에 토관을 임명해서 그 지역 출신들이 관리를 해라라는 그런 관례를 깨고서 아예 그냥 직접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 때가 되면은 전국에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들이 완벽하게 배치되는 그야말로 완전한 관료제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아주 커다란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조는 중앙의 권력이 국가 구석구석에 미치도록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처럼 세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추구를 했고 그 직결된 힘으로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이른바 부국강병, 이게 세조가 추구했던 궁극의 목표죠. 비록 세종에서 문종 때에 이르러서 조선의 국방력이 크게 신장되긴 했어요. 앞선 국왕들도 다 이제 국방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라 가지고 뭐 태종도 그랬고 사실은 태조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앞선 국왕들도 다 관심이 많았었고 그때마다 계속 성과가 나와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세조 때 국방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제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서도 그렇게 신장되고 있었고 여러 차례 여진족을 토벌해서 국경이 확장되고는 있었지만 아직 좀 이게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세조는 앞선 왕들의 업적을 능가하는 군사적 과업을 달성하고자, 왜냐면은 역시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 좀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던 세종이나 문종 때보다 내가 더 뛰어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한 차원 높은 과업을 달성해 보이겠다. 그런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력 강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살펴봐야 되는 세조의 대유관계도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데요. 세조는 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왕들처럼 정성껏 사대를 했죠. 근데 앞선 왕들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무조건 명만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쟤들이 뒤통수 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조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죠. 근데 앞에 있는 왕들보다 살짝 조금 더 노골적이긴 했는데 이게 세조는 자국의 국방은 강대국의 보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잘 이해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점은 우리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세조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을 자신 치세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있는 왕들은 국방력을 등한시했냐? 그거 아니죠. 그리고 명예보호를 전적으로 믿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국왕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건데 왜 그러면은 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로 했냐면은 수세에서 공세로 나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조는 여진족에 대해서 전적으로 강경책만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로 잘 달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필요하다면은 맴매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여진족이 침략에 대비하는 수세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쟤들이 쳐들어오면은 이거를 훌륭하게 격퇴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아예 두만강을 건너서 적의 본토를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다. 예방전쟁이죠, 그죠? 선제 타격까지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준을 의미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세조는 기존보다 더 강력한 국방력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세조는 자신의 시대 동안 줄기차게 병력의 규모를
증진시켜 나갑니다. 물론 화기를 개량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특히 이제 병력의 규모를 굉장히 많이 증진을 시키게 되는데요. 사실 병력 규모는요, 이미 세종 때부터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 세종 때 4군 6진 개척하고 스시만 원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의 수가 기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의 국방력은 이미 세종 때 한 차례 도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도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요. 실제로 이제 조선의 국방력이 얼마만큼 증대되었나를 놓고 보면은 조선의 중앙군의 중추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갑사였죠. 본래 이제 태조 이성계의 사병이었던 가별초가 근간이었고 가별초가 중장 기병 3,000명 수준이었어요. 그 가별초 전체가 다 이제 갑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추가 모집을 해서 갑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수준은 3에서 4,000명 수준이었죠. 근데 이것이 세종 말년이 되면은 태종 때 거의 2배가 넘는 7,500명 수준으로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세종 때가 되면은 갑사의 수는 2배로 불어나게 되는데 문종 때에도 갑사 수가 계속 늘어나요. 문종도 역시 이제 밀리터리 오타쿠답게 밀덕 왕이시죠. 그답게 이제 국방력 증대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문종 때는 갑사의 수가 무려 1만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조 말년에는 그 수가 무려 2만에 달해가지고 성종 때 실제로 2만 명의 갑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이 갑사들이 전원 다 중장 기병은 아니고 중장 보병도 있었는데 아무튼 중무장한 병력들이잖아요. 요즘으로 치자면은 거의 이제 최첨단 기기화 부대 2만 명을 갖다가 중앙에 항상 박아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병력 지원을 추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조가 증편시킨 것은 갑사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당연히 일반 병사라고 할 수 있는 정군, 이 정군 또한 그 수를 대폭 늘리고자 했어요. 정군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양인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병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군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갑사라면은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이 정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갑사는 적어도 세조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양인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입신양명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출세 코스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갑사 출신으로 출세한 사람이 있었죠. 나중에 소개해드릴 사람인데 유자광이라는 아주 유명한 권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군 같은 경우는요. 이거 철저하게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는 별로 없고 그냥 책임만 잔뜩 지어지는 게 정군이다 보니까 정군 들어가는 것을 다들 그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갑사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제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여기다 갑사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토지나 녹봉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 바라보고 갑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갑사란 건 아무래도 왕을 지근거리에서 호위할 기회가 제법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출세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군의 경우 군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오로지 정군에게 할당된 보인에게만 의존을 해야 됐죠. 정군도 물론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갑사만큼 부유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소모되는 지원은 자신들한테 할당된 보인만 가지고서 해결을 해야 되고 딱히 정군으로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출세할 수 있는 상황도 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조가 갑사의 수도 많이 늘렸지만 정군의 수도 늘리게 되는데 이 정군의 수를 늘리려면 당연하게도 정확한 인구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인구 파악을 목적으로 세조 때 호패법이 제시시가 되었다. 다 그런 이제 배경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 호패법이 나중에 조선 후기 인조 때도 실시가 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당연히 그거죠.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완전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군역 장부가 다 소실되었고 또 이제 앞으로 후금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증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철저한 인구 파악이 필요를 하는 시즌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인조 때도 다시 호패법이 실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호패법은 이런 세금 문제, 국방 문제 이런 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세조의 꿈은 보법제 탄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세조가 보법제를 통해서 정군의 숫자를 대폭 늘리게 되는데요. 정군의 군역 부담을 보조하는 보인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일부 보인들을 정군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제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5급 받을 사람은 4급을 올리고 4급 받을 사람을 3급으로 올려가지고 현역의 숫자를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존의 정부는 1인당 병가에 따라서 뭐 중장 기병이냐 아니면 경장 기병이냐 아니면 뭐 중보병이냐 경보병이냐 뭐 이런 병가에 따라서 최대 6인, 적게는 뭐 3인 이렇게 보인을 두기는 했는데 이제는 병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일률적으로 다 잘라버려요. 1인당 보인은 2명씩만 두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이 바로 보법제라는 거죠. 그러면 남는 보인들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을 정군으로 등업을 시키겠다는 것이 보법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군의 수가 대폭 증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본래 토지와 가오의 장정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쉽게 말해서 재산의 유무예요. 이때는 국가에서 무기와 갑옷 이런 걸 다 제공해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정군인데 기병이에요. 그러면은 기병에 해당하는 그런 갑옷, 군마, 그 다음에 또 짐 싣는 말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기 이런 걸 내 사비로 다 장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인들이 주는 재정까지 합쳐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사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그렇게 치겠지만 이때는 토지를 가지고서 그걸 계산하는 건데 그냥 토지는 생각 안 하고 아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가오의 장정수를 가지고서 그냥 참작해가지고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양성지 세조 때 명신이었고 세조로부터 제갈공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양성지가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해요. 사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개 군사는 정한 것을 귀하게 여기므로 즉 숫자보다는 정의 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추세한 군호는 충청도에서는 본래 2만 호인데 지금은 11만 호가 되었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총 인구수가 아니에요. 병역 자원을 쓸만한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경상도에서는 본래 4만 호인데 지금은 30만 호가 되었으니 두 도를 가지고 미뤄 본다면 다른 도도 모두 그러할 겁니다. 더 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 두 군데가 이거면 나머지도 다 똑같다. 그럼 몇 배가 뻥튀기가 된 거예요? 거의 뭐 한 5배에서 6배가 뻥튀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기존보다 이렇게 많이 병력수를 늘렸는데 이거 국가 재정에 과다한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 경제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부담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양성지가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법법제 체제 하에서도 가급적 부유하고 건장한 사람에게 정군의 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병력의 질적 수준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장 뭐 이제 조선군이 허약해졌냐? 그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 이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조 때 실시된 보법제로 인해서 조선군은 그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 무렵에는 무려 15만 대군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 이이가 주장했던 10만 양병론, 이 10만 양명이라는 얘기를 했냐 안 했냐도 논쟁이 있는데 설사 했다 치더라도 그 취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10만이 안 되니까 10만까지 늘려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 15만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 숫자를 갖다 좀 줄여가지고 정의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양성지가 했던 말하고 일맥상통한데 율곡 이이가 독창적으로 한 말도 아니었고 원래는 예전부터 했던 얘기들이 계속 그 맥을 이어와서 율곡 이이 때 한 번 더 이게 터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조는 이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적의 군사적 준동을 미리미리 차단하는 보다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조가 꿈꾸던 부국 강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물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건데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과율의 학문이자 모순율의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군대 숫자를 늘리면 국방력이 강화되냐?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이게 인과율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너무 과도하게 늘리게 되면 오히려 국방력이 허물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과도하게 국방력을 유지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는 국가가 소모이 되는 재정 부담보다도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물론 세조 시기야 강력한 왕권이 유지되고 있었고 여전히 여진족이 침입이라는 당면 과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태평한 시대가 오기 마련이고, 뭐 여진족도 안 쳐들어, 외구도 안 쳐들어, 중국하고 관계도 좋아.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갑자기 뭐 외계 침공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은 세조가 만든 이 보법제는 당연하게도 필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조로 보면은 참 이 사람은 극과 극으로 가게 되는데 이분은 평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건 되게 잘했고 잘못한 건 또 되게 잘못했고 해가지고 적당히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세조가 추구했던 부국강병 그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건데요. 일본 쪽은 그래도 이제 무로마치 마쿠가 안정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남방에서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 북방 쪽에서는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자, 또다시 부는 북방의 풍은 과연 북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